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온율 백광열 변호사입니다. 예비 입양 부모 사전 양육 교육 임시후견인의 역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예비 입양 부모 여러분들께서 임시후견인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4가지 얘기를 다뤄볼 건데요. 먼저 국내 입양 특별법에 따른 임시 양육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 임시후견인의 직무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후견 사무들을 설명해드리고, 네 번째로는 이 미성년 후견인과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입양 특별법에 따른 임시 양육 결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국내 입양 특별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동의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절차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 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그 입양 양부모분들, 예비 입양 부모라고 이제 하겠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임시 양육 결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예비 입양 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양자가 된 아동의 임시 후견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해서 이미 친권자가 있었다면은 그 친권자분들의 친권 행사는 정지되게 되는데요. 또한 이 임시 양육 결정을 할 때 가정법원에서 그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먼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양자가 될 아동이 임시 양육 결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양허가 청구를 하기 전입니다. 이때 아동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후견인이 있거나 시설 미성년 후견인법에 따른 후견인이 있지 않으면 그 아동의 주소지, 그러니까 그 시설의 주소지겠죠.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고, 또 이 국내 입양 특별법이 2025년 7월 19일 날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행 당시에 이 종전의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아동의 후견인이 된 입양기관의 장은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 양육 결정 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차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초지자체장이나 아니면은 그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분들이 후견인인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서 임시 후견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 후견인의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시간의 범위를 보면요. 국내 입양 특별법상 양육 허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임시 후견인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 허가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먼저 양육 허가가 난 양육 허가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양부모, 친양자로서 이제 부모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시후견인으로서 업무는 종료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양육 허가가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종료가 되게 되고, 만약에 양육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취소나 취하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도 이제 임시후견인으로서 업무는 종료되게 됩니다. 또한 양육 허가 심판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임시 양육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의 업무는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견 업무의 범위는 양육 허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친권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을 인도받아서 친권자로서 보호, 교양,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되면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여러분들, 입양 예비 부모님들께 직접 인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아동을 인도받아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시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차 앞에서는 임시후견인의 업무 범위가 시간상 그리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범위가 되는지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건 참고차 말씀드리는데요.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 취소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된다는 거는 우리 이 국내 입양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들을 보시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들 한번 보시면은 전부 다 사실상 양육 허가 기각 사유입니다. 이게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가 되고서 양육 허가는 여러분들이 이 양부모가 되는 걸로 입양을 하시는 걸로 허가가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들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예비 입양 부모 여러분들께서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들로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이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 세 번째로는 친생 부모가 입양에 대한 동의나 입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또 네 번째로는 양부모가 되려는 여러분들께서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보시면은 이런 4가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입양을 하시는 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가 된다는 거는 양육 허가 자체도 기각이 되거나 취하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된 경우에 아래 4가지 1, 2, 3, 4번 4가지 취소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법정 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동의나 승낙 철회를 한 경우, 또 두 번째로 친생 부모가 입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라면 그럴 때는 그 아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동은 당연히 아동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입양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 법정 대리인이 다시 아동의 법정 대리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호 같은 경우에 법정 대리인일 거고 3호 같은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친권이 다시 부활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1호나 4호로 취소된 경우, 1호 같은 경우에는 예비 입양 부모인 여러분들께서 이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고, 4호 같은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해서 양육을 하기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런 이유로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됩니다. 근데 다만 또 예외적으로 예비 입양 부모인 여러분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로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가 되면, 앞에서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되면은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동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되게 되면 그때 기초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예비 입양 부모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동을 그 기초지자체장이 지정한 그 아동을 인도받을 자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앞에서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친생 부모를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동이 있던 시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곳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아동을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될 때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임시후견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직무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후견 업무를 쭉 보는 한번 흐름인데요. 가장 먼저 임시양육 결정이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입양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 임시양육 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지금 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법원 규칙도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시행 예정인 대법원 규칙이 있긴 한데, 아직도 여기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시양육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절차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없기는 해요. 규정이 없긴 한데 아마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측컨대 미성년 후견이 그냥 게시된 거하고 준해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그럼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미성년 후견이 게시했을 때도 내가 미성년 후견이 게시했다라고 지자체에 가서 동주민센터 가셔서 게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게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똑같이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되시고 나서
그래서 한번 직접 그 이제 법원에도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동이 있는 그 기초 지자체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셔서 그 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이 하나 쓰셔가지고 내시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임시 후견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입양 부모님이 되실 예비 입양 부모인 여러분들의 기본 증명서에 적히는 게 아니고 아동의 기본 증명서에 그런 내용들이 적힙니다. 그래서 아마 아동의 그 기본 증명서에 임시 양육 결정, 가정법원 뭐 무슨 임시 양육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됐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임시 양육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뭐 기본 증명서도 발급하셔야 된다 하고 아동의 기본 증명서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임시 후견인이 되셨으니까 아동의 초기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시 양육 결정에 따라서 임시 후견인이 되고 아동을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동과 먼저 라포를 형성을 하셔야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하는 거니까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던가 선호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동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아동의 초기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임시 후견인으로서 후견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시 후견인이 되시더라도 실제로 하시는 일은 친권자와 거의 동일하게 업무를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업무 수행을 하시다가 임시 후견이 종료가 되면 이제 종료된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만약에 입양 허가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입양 허가가 기각이 되거나 취하가 되거나 아니면 임시 양육 결정이 취소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동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임시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는 종결되게 됩니다. 권한도 종료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략적으로 한번 이 후견 사무 흐름을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임시후견인으로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로 임시양육 결정문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시양육 결정문이 여러분들 대고로 이제 법원에서 송달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결정문은 정말 중요하게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시양육 결정문에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은 아동의 기본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뭐 얼마 이상의 금전을 지출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기본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 임시 양육 결정문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제 뭐 대부분의 곳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임시후견인이다 하면은 이렇게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학교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다 물어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증명은 아동의 기본 증명서로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동의 기본 증명서는 지참을 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행위들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우리 이런 임시 양육 결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임시 후견인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법원에서 굳이 뭐 감독인을 선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앞에서 임시 양육 결정할 때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그럴 때 그런 사항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또 만약에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감독인의 동의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행위들인데, 친권자가 미리 아동에 대한 교육 방법이나 양육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변경하려는 경우,
아니면은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보통 감독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데 이거는 법원에서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감독인의 동의뿐만이 아니고 감독인이 없는 경우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이렇게 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은 1,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시 양육 결정이 이루어질 때 미리 친권자가 이런 거를 정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친권자가 뭐 영업을 허락했거나 이랬을 일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유가 이제 작동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이제 민법 제950조에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걸로 보통 제한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 일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업에 관한 행위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은 아동이 어떤 영업을 하거나 그럴 일은 많지 않을 거여서 특히나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될 때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전을 빌리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야 될 아동에게 큰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뭐 이제 돈을 빌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인데요.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는 보통 이제 돈을 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하는 거. 물론 아동이 무슨 돈이 있어도 증여를 하거나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이런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럴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감독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뭐 아동이 사실은 부동산이나 어떤 큰 재산을 갖고 있을 일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령 뭐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보험금이나 이런 걸 받게 되는 경우라면 아동에게 재산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거를 처분하거나 어떤 그 권리의 득실 변경을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동을 대리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어떤 범죄에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재산상 피해를 입어서 소송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로 소송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주로 받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아동이 상속인이 될 수 있죠. 부모님이 사망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동이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상속에 대한 뭐 포기나 한정 승인 아니면 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승인하거나 이럴 때는 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임시 양육 결정문에 기재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되지 않고 그냥 뭐 민법 제950조에 따른 어떤 행위들은 뭐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만 간이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딱 들으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양 허가가 이루어져서 부모님이 되시고 나서라면 관련이 없지만 임시 양육 결정 기간, 이 임시 양육 결정에 있어서 임시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동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리를 하거나 동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단독으로 결정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내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이거 내가 그냥 혼자 결정하는 게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것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게 무난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후견 사무를 개관한 것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설명들은 최대한 좀 덜어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돼서 여러분들이 임시 후견이 되면 아동의 기본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미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상 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런 절차들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가정법원에서 촉탁해서 기본증명서에 이 임시후견 개시나 미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미성년 후견 절차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임시 양육 결정에 따른 임시 후견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이제 임시 양육 결정이 이루어지면 아동을 인도받으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인도를 해준 곳들, 그 인도를 해준 곳들은 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곳들이겠죠. 뭐 아동 시설에 입학되었을 경우라면 아동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나 시설 관계자일 거고, 또 아니면 지자체라던가, 아니면 만약에 앞에서 미리 다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런 후견인, 그런 분들에게 아동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더라도 아동과 납부를 형성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동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 입양허가 사건에서 그리고 임시 양육 결정을 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이 아동에 대한 상황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 양육 결정이 있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거는 이제 사건 검색이나 이런 걸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또 주위에 이제 이런 관련된 지자체나 이런 데 물어보시면 되는데 법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 보고서가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 하면 그거를 열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좀 보여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열람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시면은 사실은 아동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동의 재산 내역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임시후견인일 때는 아직 아동의 부모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아동을 재산도 관리하고 아동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아동을 이제 보호를 하셔야 되니까 아동이 지금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하거나 뭐 할 때 인수인계 받으면은 뭐 통장도 보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아동에 대해서 임시후견인이 됐을 때 그 시점에 아동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가 처음에 이게 설정이 돼야 그게 다 확정이 돼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명하게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아동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임시 후견인으로서 할 때 50만 원이 됐으면 50만 원을 썼다, 어디다 썼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얼마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재산을 미리 조사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아동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지고 무슨 탐정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선에서만 아동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아동들이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산들을 파악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럴 때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 아니면 기존에 후견인이 있었다면 그런 후견인들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또 심판 청구서라던가 입양허가 청구서 아니면은 그 중간에 가사의사 보고서 같은 게 작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가사의사 보고서에도 파악된 아동의 재산 목록들이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행 예금이나 이런 형태로 가장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아동의 재산이 있는 은행에 가셔서 또 여러분들의 자격을 증명하신 다음에 기본증명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아동 명의의 뭐 잔액증명서나 계좌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을 다 발급을 하셔서 파악을 하시는 게 업무를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또 수월하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금융계좌는 이제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은행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잔고증명서와 계좌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통장도 이제 이미 아동에 대한 통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통장에도 도장도 찍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아동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아동 뭐 이름으로 뭐 막도장 같은 걸 만들어서 통장에 찍어놨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그 도장을 받아 오셔가지고 통장을 관리하셔도 돼요. 뭐 비밀번호도 시설에서 쓰던 걸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그냥 통장을 재발행하시고 도장도 여러분들이 새로 도장을 하나 아동 거를 만드셔도 도장도 찍고 비밀번호도 이제 여러분만 아는 그런 비밀번호로 변경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제 독립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시후견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재산을 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유계좌의 과거 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이거는 뭐 필요할 것 같으면 한번 발급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아동이 잘 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옛날 거래 내역을 굳이 열어보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아동이 과거에 뭐 경제적 착취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임시경영권증이 있기 직전까지 어디 좀 뭐 방치가 됐다거나 뭐 유기되었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사정이 있으면은 사실은 과거의 거래 내역을 발급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특히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경우로,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겨준 경우라면은 아동 계좌에도 압류 같은 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그 아동명의 계좌에 압류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 내역도 같이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아동명의로 보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보험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보험 내역을 보험 증권이나 이런 거 사본이나 이런 걸 다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보험사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명의의 아동이 뭐 수익자거나 아니면 계약자인 보험이 있다 하면은 그 보험사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아동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다면 이건 뭐 거의 없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아동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등기소에서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아동을 대리해서 사망한 부모에 대한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 동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그 아동을 대리해서 아동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예금부터 해서 보험, 뭐 무슨 제2금융권, 뭐 연금 해가지고 공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내역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회신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 회신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재산들을 조사를 해서 그것들은 다 이제 아동의 재산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때도 이제 아동이 만약에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라면은 그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전부 다 아동께 되겠지만 만약에 아동이 이 부모님의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러면은 그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가 사망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동을 입양을 하려고 해서 이제 임시양육결정이 있게 되고 임시유견이 되신다면 그 상속재산을 돌아가신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을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동과 최대한 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초기에는 아동과 빠르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걸 라뽀라고 하는데 라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아마 다른 강의에서 우리 뭐 아동 발달이나 이런 돌봄 이런 거 관련한 강의에서 자세한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더라도 법원 허가를 받는 게 적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시유견인으로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다 케이스마다 다른데, 사안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딱 그냥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야, 이건 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데, 이거 근데 뭐 이제 그 지자체, 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봐도 그분들도 뾰족한 답을 못 내려요. 그게 보통 이제 딜레마 상황들인데 그거는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간에 일장일단이 있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의 상당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애매할 때는 그냥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동이 만약에 뭐 전화를 가야 한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런 일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아동이 이제 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퇴를 하겠다 그래요. 그럼 그 자퇴에 대해서 우리 임시유견이 동의를 해줘야 될 텐데 뭐 동의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아동이 뭐 정신병원 이런 곳에 입원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견 업무를 하시다가 임시유견이 종료가 되면 그 종료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입양 허가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동을 잘 이제 양육해서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임시 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 허가가 취소되거나 취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동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종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권한이 부활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업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임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시휴견을 하다가 일단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못하셔서 이제 이게 변경돼가지고 종료했다고 써져 있는데 해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전부 다 임시 양육 결정 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입양특별법에서는 사임에 해당하는 규정을 하나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비 입양 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양육 결정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임에 해당하는 규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아니면은 이 아동을 내가 이제 양부모가 돼가지고 키우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뭐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거나 해서 더 이상 내가 도저히 이제는 이 아이를 내가 부모로서 키우는 게 어려워졌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동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임시양육 결정 취소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임시교인으로서의 이 직을 사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사유가 되겠고요. 만약에 해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앞에서 사임은 여러분들이 애를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고, 지금 해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건 보통 이제 다 취소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임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서는 임시 양육 결정 취소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아동에 대해서 이제 양부모를 그만하겠다, 아니면은 아동에 대해서 이제 입양 허가가 나오거나 입양 허가가 기각되기 전에 나 임시휴견이 이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임시양육 결정 취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임시휴견인으로서 하실 일들 중에서 주요한 그런 후견 사무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후견 실무와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의 신상보호에 대한 사무들입니다. 가장 먼저 아동의 주소나 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임시휴견인에게 있습니다. 아동이 어디에서 지낼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아동이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아동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원칙은 비단 주소지나 거소지 결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임시휴견인으로서 수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첫 번째 원칙, 아동을 위한 임시휴견에서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원칙은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느냐입니다. 이건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임시휴견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양허가 이후에 아동의 부모님이 되신 뒤에도 당연하겠죠. 사실은 부모가 아동을 키울 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아동을 얼마나 우리 아이를 얼마나 잘 건전하고 잘 키울 것이냐 해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 아동의 주위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 그 이해관계인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이 돼가지고 아동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거는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실제로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이게 과연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의 편의에 우선하는 건지 그게 두 개가 섞여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도 항상 주의하셔서 항상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원칙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면 그래도 조금 결정하시는 게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애매할 때 제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관계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 결정이 어떤 것인가 애매할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하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주위에 물어볼 수 있는 관계자들에게 항상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객관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이 어떤 것인지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임시휴견인이 되시고 나면 동주민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여러 복지 서비스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이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미 아동들이. 하지만 그래도 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아동에 대해서 보호할 사람이 없어진 경우라면은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못 해줘가지고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다 이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들을 최대한 확인해서 이용을 받으시는 게 아동에게도 좋고요, 당연히. 그리고 임실견인인 여러분들도 업무를 하시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보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동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학교 진학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동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뒤에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동이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생각하는 게 우리 또 어른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참 고생길이 훤하다거나 아니면은 얘는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주위 친구들이나 아니면 당장 지금 좀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길 따라가려고 한다거나 근데 이게 분명히 이거는 이 아동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결정이라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그건 아이의 그런 선호나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억누르고 강요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동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요즘에도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사가 나이가 그래서 이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용어가 다르다면 어쨌든 간에 아이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애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이거보다는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애가 근데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나는 그러면 실업계 가는 거는 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그러면 관두겠다.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동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뭐 또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그래서 만약에 아동이 실업계 간다 그러면 그것도 이 아이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충분히 또 나중에 좀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갔다가 만약에 후회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건 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아동의 의사를 좀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동과 잘 얘기하면서 항상 꾸준하게 그래서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라포를 형성하는 거, 친밀한 관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동에 대해 아동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맞춰서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애가 성인이 돼가면 그것도 똑같죠. 부모로서 애가 이제 성인이 되면 자립을 시켜야죠. 물론 뭐 저도 다 뭐 애들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늦게 캥거루처럼 있다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언젠가 아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자립을 준비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아동과 잘 상의하고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임시후견인이어서 해야 된다기보다는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의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동이 아파서 집 근처에 있는 동네 의원 가고 병원 가서 그냥 뭐 약 타먹고 주사 맞고 이런 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임시후견인 분이 사실은 굳이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애가 가서 하면 돼요. 애랑 같이 가서 하면 되고 그런 거는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동이 만약에 큰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은 아동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당장 막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애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애가 정말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당장 애는 막 숨이 넘어가고 정말 빨리 한다고 의료진들은 막 이렇게 막 닥달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임시후견인이 거기다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수술에 동의서를 써도 되느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동이 스스로 내가 이런 치료를 받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면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우리 의료 실무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는
거의 아동이 스스로 동의를 하는 건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아동의 동의를 의료진이 아동이 동의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의료 행위를 수술 같은 걸 해주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임시유견인인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이게 이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행위 같은 것들이 법원에 허가를 받으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법원 허가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법원 허가를 받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지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숨이 넘어가요. 응급실 가가지고 지금 빨리 수술해야 한대요. 그런 상황에서 야, 이 강의를 듣고서는 법원 허가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나도 이거 했다가 괜히 얘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법원 허가 받겠다 하면은 그 허가를 기다리다가 애가 죽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대한 이런 허가들은 보통은 사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또 이게 결정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애가 지금 손 넘어가게 생겼는데 수술해야죠.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안 해도 그냥 어영부영 불편하지만 아프게 살겠지만 해도 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수술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가까운 시간이 한 3개월 뒤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급박한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막 애가 숨이 넘어가고 정말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사후에 허가를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어떤 딜레마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참고차 이렇게 무슨 수술비 연대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임시유견인이실 때는 그런 동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연대 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법상으로도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지금 적법하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고요. 또 만약에 연대보증, 병원비 연대보증을 안 쓴다고 해서 수술도 안 하고 입원 안 시켰다 이렇게 병원이 나오면은 그런 거는 이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적어도 임시유견이실 때는 그런 연대보증 같은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입양아가 되고 나서 내가 부모가 되면 사실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무슨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는데 수술비를 부모가 안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뭐라고 하기가 그런데 적어도 임시유견일 때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 친권자로서의 일을 대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공후견 사업,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사업이거나 이럴 때 그래서 제3자가 부모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법정대리인으로서 일을 할 때는 저희들도 다 이런 연대보증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사실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동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요즘에 아동 ADHD 이런 것도 많지만 아동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이 기타 어떤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데 내가 그냥 동네에 있는 정신과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이렇게로 관리가 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 진료하는 것처럼 가서 하면 되는데 아동의 이런 자타의 위험, 특히 이제 자해의 위험 같은 게 너무 큰 거예요. 애가 자살 충동도 엄청 많고 계속 자살 시도하고 이런 경우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아동을 어쩔 수 없이 잠시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충동,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하고 애가 정신질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 특히나 자해의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하신다면은 잠깐이라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냥 내비뒀을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더 아동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동을 정신병원에 잠깐 입원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보호의무자로서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나 이런 절차들을 밟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자체가 뭐냐면 아동은 원치 않는데 아동의 의사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단 반나절이라도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면 아동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이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정말 가급적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아동을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 현재 그 아동이 정신질환으로 막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그냥 내비뒀을 경우에 오히려 더 아동에게 정말 나쁜 영향,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주위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나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동권리 보장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아이가 옛날에 있었던 뭐 시설장님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디 뭐 주위의 복지관 뭐 이런 데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고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아동에게는 아마 그러니까 일생에 절대 잊히지 않는 정말 이게 각인이 되는 안 좋은 경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 맞으면 아프고 수술하면 아프지만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아동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고 정신적인 충격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각인이 되는 경험이 되겠지만 이게 아동을 위해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으로만 해야 되지만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법원의 허가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고 아동의 삶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절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거 들으시면서 내가 이 임시 양육결정 돼가지고 임시유견인 되면은 애를 정신병원에 내가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뭐 1000명에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우리 입양 예비 부모님들도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막 너무 많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 하고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참고차 들어두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아동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요. 물론 아동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부동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본 사례 중에 뭐 갑자기 뭐 부동산을 주위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증여를 한다거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외가 쪽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에 있던 부동산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외가 쪽 가족 친척들이 뭐 삼촌 뭐 외숙모 이런 분들이죠. 이런 뭐 이모 뭐 이런 분들이 상속산 분할 협의를 자기들끼리 하다가 어떻게 있다 보니까는 거기 부동산 중 한 필지가 아동 명의로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동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였는데 그래서 아동의 단독 명의로 갑자기 부동산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끔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일들이 생기는데 특히 그 중에서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아동이 살고 있는 곳을 옮겨야 되고 아동의 신상에 대한 엄청 중요한 그런 이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급적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만약에 아동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지원하고 있는 사례 중에 이제 있는데 부모님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아동이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곧 성인이 이제 한 몇 달만 있으면 성인이 될 아이들인데 그래서 뭐 입양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몇 달만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명의를 승계를 해야 됩니다, 아동이. 근데 지금 몇 달에 그 공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아동의 이제 후견인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 도와주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임대차 해지를 만약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건 후견인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슷한 이유로 애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공공임대 아파트를 상속을 받아서 임대차 명의를 아동으로 승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애가 중학생 때 이렇게 승계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사를 갑니다. 아니면은 고등학교가 기숙학원인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해지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아동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상에 대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인 의사결정력 장애인들, 뭐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뭐 성인 뭐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년의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법원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때,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게 적절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아니면은 아동이 세대로서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생각해 보셔도 이거를 내가 그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 후견인일 때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입양 허가를 받고 부모님이 되셨을 때는 부모로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임시 후견인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 역시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재산 관리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래서 아동의 재산을 당연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양육 결정, 그러니까 임시 후견인이신 상황 동안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재산과 아동의 재산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수급비를 여러분들 계좌로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섞어버리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아동을 인도를 받았어요. 아동 인도 받아가지고 아동을 같이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애들 밥 해주고 하는데 뭐 여기서 무슨 뭐 미역국 사는데 뭐 소고기를 국거리 하는 소고기를 뭐 100g은 애 돈에서 사고 200g은 내 돈에서 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섞이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예 뭐 아동이 받고 있는 수급비를 후견인 계좌로 받아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입양 허가를 받으시고 부모님이 되시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되시고 나서는. 그거는 이제 그냥 내 아이를 키울 때, 저도 제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받는 뭐 아동성 이런 거 다 저희 와이프 계좌로 받거든요. 부모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후견인일 때, 임시후견인일 때는 최소한 이제 재산을 가급적 분리해서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시는 거는 뭐 어련히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아동의 복리와 선호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동의 선호를 최대한 고려해서 이제 지출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애가 원한다고 무조건 쓰게 해주거나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부모의 양육 방법이기 때문에 임시후견인으로서도 양육 태도나 양육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서 너무 명백히 틀린 것만 아니라면 뭐 후견인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너무 나의 의사대로만 애는 이쪽으로 뭘 좀 더 하고 싶다 하는데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건 안 돼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또 좀 지양은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동에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어렵지만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너무 후견인의 의사대로만 결정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런다고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적절히 아동의 복리와 선호를 충분히 고려해서 아동과 잘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아동에게 좋은 방향으로 돈도 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동에게 목돈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뭐 이런 상속 재산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사망보험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동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여가지고 그 피해자로서의 손해배상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기는 경우라면 원칙은 그냥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임시후견인일 때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되고 나서는 뭐 저도 저희의 이름으로 저금해 놓다가 뭐 주식에도 넣다가 손해도 봤다가 뭐 이렇긴 합니다만 우리 애에게 미안하지만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임시후견인이실 때는 그렇게 위험한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합니다. 하지만 자, 아동이 성인이 되면 정기예금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애가 성인이 되는 직후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자기 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성인이 되더라도
아직은 어리죠. 그게 본인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목돈이라는 거는 정말 애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립해가지고 살 때 정말 큰 자산이 되는 재산이 되는데 이거를 성인이 되자마자 낭비를 하거나 차라리 낭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쓰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거나 그래서 애가 성인이 돼도 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인생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는 좀 이 돈을 묶어놓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신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미성년 후견 사례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탁을 해 놓으면은 아동이 예를 들어서 뭐 몇 세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만 30세가 될 때까지는 이 목돈은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신탁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동 이름으로 신탁이 돼 있다가 아동이 만 30세가 되면 그때 그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이 되면 적어도 만 30세가 되면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냉정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딱 20살 됐을 때보다는. 그래서 그럴 때 스스로 이 목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읽어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탁을 하시는 것도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계약을 만약에 신탁계약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법원 허가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임시유견일 때 얘기입니다. 임시유견이실 때 법원 허가를 받아서 신탁을 하게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동이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하시거나 목돈이 있는 상황에서 임시 양육 결정이 있게 되면은 애초에 임시 양육 결정을 법원에서 할 때 어떤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아예 임시유견인 여러분들에게 이 돈은 신탁해라라고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임시 양육 결정을 할 때부터 신탁을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양육 결정이 아니고 미성년 의견인 선임하는 심판을 할 때 아예 신탁계약을 체결하라고 명령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임시양육 결정에 신탁계약도 체결하라고 붙어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계약을 하시면 신탁계약을 체결하셔서 아동이 갖고 있는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계좌 같은 것들도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동이 만약에 부모님이 남겨준 상속 채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상속 포기나 이런 거 당연히 하시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 아동의 수급비나 공적 부조금 같은 게 있는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설정해 두시면은 기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로 인해서 계좌가 압류되는 일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상속 포기나 이런 걸 해놓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파악하지 못한 채무들이 또 생겨가지고 또 압류가 들어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상속 포기했다라고 알려주면 다시 압류가 풀리는데 그 채권자들도 상속 포기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가끔 그럴 수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압류가 계좌가 뭐 동결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아동이 수급비를 받거나 공적 부조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아동 명의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압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것도 애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휴대폰 개설 같은 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주요한 후견 실무들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몇 가지 미성년 후견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경험하실 것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미성년 후견인 사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은 적절하지 부모님이 이제 친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에 그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한번 참고차. 그래도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비슷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니하고 살고 있던 아동의 사례입니다. 이 아동이 중학생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연세가 좀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 아동을 잘 돌보는 게 어려웠어요. 오히려 아동이 요즘에 좀 이렇게 나오는 영케어러 같이 아동이 할머니를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거동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동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필요하고 또 아동에 대한 뭐 진로나 꿈 그리고 또 재산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할머니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마치 무슨 뭐 고모도 아니고 뭐 이모도 아닌데 뭐 약간 아동도 막 윽박지르고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런 좀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아동은 이제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는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공부보다는 난 요리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아이였고 그래서 요리 쪽으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소소하게도 또 이제 여자친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성년의견인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제 다른 제3자 사회복지사가 미성년의견인이 선임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는 약간 요양보호사하고 이 후견인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그런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사실상 이 집에서는 마치 무슨 뭐 이모나 고모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할머니한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이한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에 대해서 미성년의견인이 선임돼가지고 미성년의견인이 개입을 하니까 요양보호사가 약간 좀 껄끄러워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미성년의견인이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와 이렇게 업무를 잘 나눠서 또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할머니의 건강 같은 것들도 그렇게 이제 같이 잘 관리를 해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진학을 하는 것도 이제 요리를 배우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아까 이제 애매하죠. 애가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게 날 수도 있고 사실은 요리에 애가 소질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요리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요리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요리를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의견인이 선임되자마자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하고도 상담을 여러 차례 하고 그리고 아이랑도 계속 논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애가 이제 요리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하고는 뭐 이런 문제를 사실 소소하긴 해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제 이 미성년의견인도 이제 젊은 남자 사회복지사였는데, 그러니까 마치 형처럼 이렇게 여자친구 문제도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서 애를 잘 이렇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잘 자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요리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 아이의 하고 싶은 것에서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인생이고 좀 멀리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애가 고등학교는 막상 이제 요리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요리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이 자기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2 2학기쯤 돼서부터 다시 진로를 틀어가지고 수능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미성년의견은 끝난 살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동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 미성년의견인 얘기를 들어봐도 참 내가 이게 젊은데 애 키우면서 애 진로에서 바뀌고 온갖 일들이 생기면서 이런 일분들 겪어보니까 자기도 되게 인생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아이의 사례였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건강은 좀 괜찮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유일하게 있는 손주였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손주여가지고 이 손주를 위해서 예금을 많이 이게 좀 모아놨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수급자이신데도 한 예금을 한 3천만 원 정도 모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다 보니까 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예금이 생기니까 이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애가 이제 성인이 돼가니까 이걸 내가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애에게 이제 넘겨주고 싶어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애에게 있었어요. 애가 이제 좀 그 동네에서는 좀 이렇게 사고도 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노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가 같이 노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 유일한 손주는 나쁜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얘가 여자애를 잘못 낳아서 여자애가 우리 애를 자꾸 꼬드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자꾸 엇나가고 가출하고 내 돈도 막 가서 쓰고 이래서 이 돈도 손주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돈인데 이거를 얘한테 그냥 줬다가는 이 여자애 때문에 다 써버리겠다. 그래서 난 걱정된다 라고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고 그래서 아동을
아동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미성년자로 선임될 수 있게 도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3천만 원을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하되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성인 되면 이 할아버지는 당연히 얘가 가서 바로 써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가 만 28세가 될 때까지는 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탁이 해지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놨는데 만 28세로 한 이유는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애가 대학 갔다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남자였거든요. 남자애가 그 정도 되면은 보통 한 그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정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는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고 뭐 군대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잘 해결됐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뭐 성인이 된 뒤니까 사실 상관할 바는 아니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이 여자친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둘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마땅치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신탁도 이제는 이 친구가 만 28세 넘었기 때문에 신탁도 해지해서 돈을 가져갔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미리 좀 어느 정도 목돈이 있을 때에는 신탁을 활용하는 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또 친구들하고 맨날 어디 놀고 뭐 유흥으로 돈도 쓰고 싶고 여자친구가 있을 때 또 나이도 어린데 그때 돈도 없으니까요. 그런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좋은 것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원래 어릴 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거를 신탁을 통해서 만 28세, 30세 될 때까지는 이 돈을 못 쓰게 묶어 놓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애가 이제 조금 더 착실해지고 나서 그 돈을 받아서 정말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래서 결혼하고 이럴 때 이 돈이 정말 유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는 이제 성인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정신 차려서 굉장히 착실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가고 또 아빠가 됐으니까요. 더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 재산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꽤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여러분들도 다 좀 많이 아실 사례인데요. 우리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5살인가 6살짜리 아이만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생존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되게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다행이고 이랬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제 고모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사건 때는 그 사고 이후에 정말 그 국민들의 모든 많은 성금과 또 피해 보상금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아이가 그런 보상금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수십억대 자산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모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모가 이상한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내가 미성년 후견인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내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 이제 형제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애만 혼자 남겨둬서 내가 이제 애를 키우겠다라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건데요.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고모가 이렇게 조카의 후견인이 되겠다, 조카의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도 정말 귀한 그런 선택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존경받을 결정을 하신 건데 이분도 똑같은 그런 사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애가 막 몇십억의 보상금이 생기니까 주위의 시선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돈을 노리고 저 아이의 후견인이 돼가지고 뭐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또 고모잖아요. 외가족 식구들도 있습니다. 외가족 식구들도 이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이 고모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말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너무 그게 부담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부담스러운 게 나쁜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런 시각 따위는 별로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래서 이분이 미성년 후견인 선임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본인이 나 이 돈 다 신탁해버리겠다. 애가 몇 살 될 때까지 이 돈 건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이 후견과 연계한 신탁사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 30살이 될 때까지, 그게 2039년이라고 하는데요. 2039년까지 이때 이 아이가 받은 보상금 같은 것들이 한 15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15억을 다 금융기관,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신탁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 신탁 기간 동안 신탁이 끝나고 나면 이 돈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에는 매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들, 그래서 이때는 매월 뭐 얼마 생활비 같은 게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그냥 지급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만 30살 될 때까지는 재산을 묶어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아동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은 이제 어리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만 30세가 넘어가면은 이 돈으로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정말 큰 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주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는 그 다문화 가정 이제 미성년 의견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어머니는 외국인이고 아버지는 한국인.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이제 베트남 분이었는데 어머니는 베트남 분이고 아버지는 한국인인 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어머니도 근데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도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불의의 그런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아이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누가 돌봐야 되는데 마침 근데 다행히도 그 동네에 이 어머님의 자매, 그분도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견인으로 그 이모가 선임이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으로. 근데 문제는 이모도 외국인이죠. 이모도 외국인이고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또 이모도 일하고 그러면서 바빠요. 그래서 애는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애를 잘 챙기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법원에서 후견 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후견 감독인이 돼가지고 이 사례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막상 이제 되고 나니까 이모는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모를 만나기도 어렵고 이모는 일하고 막 만나도 한국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이모부가 사실상 이제 주 양육자가 돼가지고 애를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모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지방 출장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모부도 이제 좀 그 이모하고 이모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모부도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양육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애한테 약간 좀 불필요하게 뭐 혼도 내고 화도 내고 막 그런 경향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운데서 잘 조율하면서 이렇게 이모부도 설득하고 또 아이도 설득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는 처음에 저희가 후견 감독이 됐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힘들었는데,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은근히 저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보고 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아이를 만나니까 아이가 이모부한테는 그 우리 감독인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모부가 나한테 뭐 혼을 냈다, 뭐 이모부가 나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뭐 손찌검을 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손찌검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약간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좀 그걸 조정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이모부하고도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이제 업무를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그게 한 몇 달 지나니까 한 반년 지나고 하니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저희하고도 라포가 생기고 또 이모부하고 이모와의 그 가정에서 사는 것도 점점 적응을 하고 자기만의 이제 루틴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애가 이제 저희가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오면은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모나 이모부가 해주기 어려운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애 오면은 이제 같이 뭐 애견 카페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같이 놀아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하다가 애가 이제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에 가니까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전화하면은 애가 안 받아요. 그리고 오지 마라 그래요. 이제 저희가 가도 애가 집에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맨날 노느라고, 친구들하고 어디 있고 어디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는 것들이 조금 줄어졌어요. 그래서 법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거 저희가 너무 이렇게 자주 갈 필요도 없겠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 이제는 한 3개월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고 그러면서 이걸 해보니까 애가 커감에 따라서 후견 감독인의 역할, 또 미성년 후견인의 역할도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할아버지가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던 사례입니다. 아동의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이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다음에 이 재산을 아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 유용을 해버린 사례였습니다. 이런 상속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 재산을 다른 이 아동 기준으로는 삼촌의 사업 자금으로 돈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 처음에 받은 돈이 뭐 상속 재산이나 보험금 이런 것들이 한 몇 억 돈이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뒤늦게 드러나서 이 할아버지가 후견인에서 해임되고 제3자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였는데요. 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럼 새로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사례에서도 가장 먼저 한 거는 이제 할아버지에게 당연히 돈을 돌려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할아버지도 이미 다른 삼촌 사업자금으로 돈 줘버리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제 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도 진행하고 뭐 이제 형사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절차들을 밟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분리해서 잘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성년 후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친족 후견인들이 이런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이런 게 드러났을 때 후견인을 바꾸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입양 부모가 되려고 하셔서 임시 양육 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재산 범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동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쉽게 합의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합의를 해주실 게 개개의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셔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 너무 쉽게 합의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들과 그런 대책들을 방도를 마련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합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한번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 입양 부모님들께서는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임시후견인일 때 하신다 그러면은 임시양육결정 취소 사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되신 다음에도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입양 취소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지만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실 거지만 이런 거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부모가 사망하면서 부모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상속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미성년자 뭐 이제 빚 상속 방지법이니 해가지고 민법도 개정되고 하면서 다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빚이 많아진 경우에는 반드시 미성년 후견 선임된 다음에 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꼭 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법정 대리인이 선임됐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빚이 있는 걸 알면서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안 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동에게 빚이 상속돼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속 포기를 할 거냐, 한정 승인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지자체, 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한번 법률 전문가들 연계를 받으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임시후견인으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입양 부모로서 부모님으로서 아동을 양육하시고 잘 아동을 키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